요즘 같은 날씨는 정말 에어컨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버티기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어릴 적엔 친정엄마와 둘이서 선풍기 한 대를 켜놓고 이 더위를 이겨내야 했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말입니다. 덜덜거리는 선풍기였는데 그것마저도 엄마는 그 바람이 제게 향하게 해주곤 하셨었죠. 아참, 제 소개가 조금 늦었네요. 저는 45살의 정연주라는 아줌마입니다. 엄마와 저는 둘이서만 오랜 세월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더 애틋했습니다. 그런 저희 엄마는 가난한 집안의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항상 언니 오빠들의 물건을 물려받았었다고 해요. 한 번도 새 신발, 새 옷 같은 새 물건을 써본 적이 없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항상 엄마는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에게만큼은 남의 손을 타지 않은 새 것만 해주겠다고 다짐하셨다더군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고 저 또한 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물려받아서 커왔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친구들이 새 가방이나 새 옷 같은 걸 자랑하면 나는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어려서부터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엄마가 일을 나가면 저는 늘 혼자였어요. 형제도 없이 외동이었던지라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제가 먹은 밥을 치워야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남에게 손벌리지 않는 방법을 배워 나갔네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물으면 엄마는 대답을 회피하시곤 하셨어요. 그때는 왜 나는 아빠도 없는지, 아빠가 죽은 거면 사진이라도 한 장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으니 엄마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엄마 아빠에게 응석을 부려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엄마가 불편해하며 피하는 아빠의 존재에 대해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러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저는 빨리 나가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죠. 사무 격리 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집까지 셔틀버스가 운영되는 곳이어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렇게 3년간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커피 타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게다가 야근을 하면 돈이 더 되니까 남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야근도 항상 제가 먼저 자원해서 일했어요. 저는 늘 누구보다 열심히였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일하던 회사가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너무 황망했어요. 내년엔 연봉이 조금 더 오를 거라는 기대로 일을 해왔는데 말이에요. 그쯤에 엄마의 건강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었죠.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일조차 너무나 급급했던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줄눈 시공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몸으로 하는 일은 내가 움직이는 만큼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로는 줄눈 시공이나 도배 같은 일이 가장 수월하다고 하길래 줄눈 시공일을 시작했어요. 당시엔 저처럼 어린 여자가 줄눈 시공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을 도와 방학을 맞아서 잠깐씩 알바식으로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현업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돈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제가 힘이 닿는 만큼 움직이면 그대로 보상을 받으니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때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렇게 젊고 힘이 넘칠 때였으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즈음에 엄마께서는 젊어서부터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무릎수술을 받으시게 되었죠. 내가 그저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젊어서부터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래서 내 몸이 이리 빨리 망가졌나 보다. 그러니 우리 딸은 너무 젊어서 몸 갈아 넣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해보니까 그게 나중에 늙으면은 고생이더라고. 너 고생시키기 싫어서 내가 열심히 산 거였는데 너한테 고생만 물려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랬으면 싶어. 그냥 딱 남들처럼만큼만. 엄마도 참,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나도 친구들도 가끔 만나고 쉬고 싶은 날은 알아서 조절해가면서 쉬고 있어.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엄마 건강이나 잘 챙겨. 엄마가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고 있었지요. 당신께서 이미 겪으신 과정이시니까 걱정되셨겠죠. 그 안에는 분명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거래처 사장님이 인테리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서 제게 남자를 소개해주고 싶다시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 시간에 일을 하나 더 잡았으면 잡았지 싶어서 그냥 단칼에 거절을 했을 텐데 얼마 전에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남들처럼만 지냈으면 한다는 그 말이요.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 자꾸 맴돌길래 저는 그 남자를 한번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쪽에서 저를 과연 마음에 들어할지가 의문이었어요.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항상 일하느라 바빠서 남들처럼 꾸미고 치장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얼굴에도 늘 스킨 로션만 바르고 다녔던 터라 그 흔한 화장품 하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화장품을 사보기도 했네요. 대학가 근처의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난 그 남자는 훤칠한 키에 진한 이목구비가 눈에 띄는 남자였습니다.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다정하고 살뜰하게 챙겨주는 그 모습에 자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쉬는 날마다 만나면서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남자친구는 대학원까지 나온 엘리트였고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일을 하면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다들 돈이 많아 보였는데 남자친구도 곧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와는 다르게 배움이 길고 비전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좀 안 되게 연애를 이어가던 중에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잠도 쏟아지고요. 그러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백반집에 들어갔는데 밥 냄새를 맡는 순간 헛구역질이 미친 듯이 나는 겁니다. 너무 놀랐지만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와는 결혼 이야기가 오갈 만큼 만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터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아직 결혼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었던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죠. 오빠, 나 어떡하지? 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에 가봤는데 임신이래. 저의 말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던 남자친구는 이내 마음을 다시 잡고 자기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 말은 곧 결혼을 하자는 뜻이었고 그만의 방식으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였죠. 그렇게 저는 그 주말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친구보다 배움도 짧고 그렇다고 집이 잘난 것도 아니었으니 거기에 뱃속에 아이까지 품고 나타나니 저를 어떻게 보실지 너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남자친구를 따라 남친 집으로 갔죠. 예비 시어머니 될 분에게 최대한 정숙해 보이게 인사를 올렸더니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시더군요. 그 매서운 눈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 만난다는 걔가 너구나. 네?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주 얌전하게 생겼네. 그래, 막노동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니? 부모님은 뭐 하시고?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막노동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를 보시고는 몸 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너무 탐탁지 않아 하신 거였죠. 네, 맞아요. 예전엔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서부터 줄눈 시공이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안 계셨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고요. 제가 입을 떼자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임신 소식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 좋아하지 않으실 게 보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엄마,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우리 지금 결혼하려고 인사 온 거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해요. 여자친구가 지금 제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뭐? 임신? 너 지금 불쑥 막리라는 사람을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와서 임신까지 했다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어머님, 진정하셔요. 도련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내가 너 이러라고 그 비싼 대학원까지 보내놓고 그랬는 줄 알아. 니들끼리 알아서 살던지 말던지 해. 너 이제부터 엄마 없는 사람이고 난 둘째 아들 없는 사람이야. 알았어? 예비 시어머님은 임신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난리가 나셨어요. 집에서 분명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았어요. 그 이후 입덧이 점점 심해져 오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이 일들을 전부 알게 되시고 많이 속상해하셨죠. 아파서 힘들어하는 저를 보는 것도 그리고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없는 당신의 모습까지 모든 걸 마음 아파하시고 자기 탓을 하셨어요. 내가 너만큼은 반대하는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세상도 참 야속하다.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엄마. 근데 그런 말 하는 걸 보니 엄마는 반대하는 결혼했던 거야? 엄마 결혼할 때는 네 할머니가 엄마 머리채도 잡으셨어. 노인네가 힘이 어찌나 좋은지 엄마도 너를 먼저 뱃속에 품고 결혼한 거였거든. 네 아빠가 엄마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는 과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어쩐 일인지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저한테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아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죠.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입덧이 멈추고 흥미로웠어요. 딸은 엄마 닮는다더니 엄마의 이런 것까지 닮았나 보네.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 늘 궁금했어. 돌아가신 거면 사진 한 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너한테 이런 말을 하는 날도 오는구나. 너도 알겠지만 엄마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그에 반해 네 아빠는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었는데 부족할 거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 집 아들이 가난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반대를 얼마나 했겠니. 뱃속에 애가 있으니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막상 낳고 보니까 딸이라 네 할머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너 2돌 지나고 났을 때였나? 할머니가 도저히 전이 안 붙는다면서 너랑 엄마만 쫓아냈어. 그래도 2돌 때부터는 내가 너 혼자 키운 거고 이런 얘기 받아들이기엔 네가 너무 어렸어서 말하지 못했어. 엄마한테 이런 과거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저 막연하게 아빠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던가 혹은 어마어마한 빚에 시달리다가 도망을 쳤다거나 했을 줄 알았거든요. 엄마가 해주는 말을
온전히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진짜야.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럼 아빠는 엄마를 다시 찾지 않은 거야? 다시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려도 봤지. 그래서 너 초등학교 갈 때까지는 그 동네에 계속 지내면서 눈에 밟힐 거리에 지냈었어. 근데도 안 오더라. 새 살림 차리고 잘 사나 보다 싶었어. 나도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너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이사 갔던 거야. 맞아요. 저는 중학교 때 조금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엄마가 느꼈을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담담한 고백을 듣고는 잠이 잘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고 있던 그 무언가의 무게가 덜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날듯이 기뻤죠. 저희는 더 배가 불러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해서 3개월 안에 빠르게 결혼식을 준비해서 해치워버렸어요. 제 아이에게 가장의 울타리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어요. 남편이 아직 경제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때였기에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기로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함께 지내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움직이는 것이 버거워지고 있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님 식사상을 차려내야 했고 김장철이 오면 저 혼자서 300포기 이상의 김장을 해내야 했죠.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셨지만 형님은 저와 다르게 형편이 많이 여유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어머님도 형님을 참 많이 예뻐하셨어요.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뭐든지 늘 열심히였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 아직 사업을 준비 중이라 수입이 끊기면 안 됐기에 만삭 전까지 계속 일을 해야만 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제 일도 정말 열심히 했죠. 예, 너 내가 그때 준 부적은 몸에 잘 지니고 있지? 그거 하고 있어야 아들 낳는다더라. 네 몸이다 생각하고 항상 가지고 있어. 우리 큰애도 그걸로 떡두꺼비 같은 우리 손자를 낳은 거 아니니? 알겠지? 네, 어머님. 늘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일은 제가 새벽에 나가봐야 해서 아침밥은 상위에 차려두고 갈게요. 아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이제 몸도 무거울 텐데 좀 쉬엄쉬엄 하거라. 쉬엄쉬엄은 무슨? 예, 나도 네 남편 뱃속에 품고 혼자서 명절 다 차리고 제사 준비 다 하고 그랬어. 당신은 돈 들 걸 들어야지. 무슨 유난이라고. 아니 이 사람아, 우리 둘째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지 앞가림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어쩜 저렇게 뭐가 났는지. 사내가 큰일 하려면 원래 다 오래 걸리는 법이에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계속 제 편을 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너 얼른 나가봐라. 그나마 집에서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건 시아버님 분이셨어요. 시어머님은 늘 그런 아버님을 못마땅해 하셨고요. 남편은 거래처를 잘 연결하면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늘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죠. 저도 그런 남편을 지지하고 믿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막달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일을 하던 중 진통이 찾아왔고 급하게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딸이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찾아오셨는데 밤새 상고를 겪은 저는 안중에도 없고 어머님은 딸인 것을 확인하고는 시시대며
부적을 찾으시더라고요. 예, 너 내가 준 그 부적 어디 있니? 아, 어머님, 그게 제가 빨래를 하느라 깜빡하고 침대 위에 올려놓고 왔어요. 죄송해요. 너, 내가 그거 절대로 몸에서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지 않았니? 내 말을 아주 기똥으로 들었구나. 임신 기간 내내 이런 식이었지. 그러니까 딸을 낳았지. 뭐 저리같이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으이그, 답답해 속이 터져 아주. 엄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방금 아이 낳은 사람한테. 그래 이 사람아.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또 어떤데.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남편과 아버님이 저를 감싸주셨지만 어머님의 태도는 냉담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아들 낳아 올 줄 알고 허락해줬더니 이 모양이 되었다면서 혀를 껄껄 차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엄마가 제게 해주셨던 이전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엄마의 삶을 답습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이러다 시댁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절대 제 아이에게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더 납작 엎드려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내 아이에게만큼은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은 제 딸아이를 보고 싫은 기색을 많이 보이셨지만 제 눈에는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눈에 이렇게까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아이였어요. 하루 종일 아이만 보고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만 남편이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하고 만 겁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남편은 큰돈을 빚지고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냈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안 그래도 모두가 힘든 와중인데 어머님은 제 탓을 하셨어요. 제가 집에 잘못 들어왔고 저의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면서요. 저를 욕하는 건 상관없었지만 딸아이까지 모욕을 주는 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한마디 거둘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출산으로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의 특성상 앉았다 일어났다를 자주 해야 해서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출산을 하고 일을 하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껏 무릎과 허리가 좋지 못해요. 그렇다고 일을 쉴 수 없었어요. 빚더미에 앉은 집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이념으로 죽어라 일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시부모님 상을 차려내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밤새 아이를 돌보고 그 와중에 좌절감에 젖어있는 남편도 위로하고 타일러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상을 몸이 3개여도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선수범을 보이니 남편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말수가 적은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은 게 보였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해, 2해 지나도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지만 특히나 명절이 되면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님은 집도 잘 살고 많이 배운 데다 아들까지 2이나 낳은 형님과 비교를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우리 떡두꺼비 같은 왕자님들 왔어요. 할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우리 손자들이 좋아하는 망고도 사놨어요. 예, 너는 네 애미 닮아서 주제 방 못하고 어디 오빠들 거에 손을 대니? 저리 가지 못해? 하는 짓거리도 천에 빠져가지고.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죠. 동서도 이리 와서 좀 쉬엄쉬엄 해. 아니에요, 형님.
이것만 마저 하고 앉을게요. 그럼 그럴래? 부탁 좀 할게. 매번 명절이 되면 거의 모든 음식 준비는 제가 해야 했어요. 제가 맏며느리인지 둘째 며느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제 딸아이에게 면박과 눈치를 주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이 참 징글징글하게 싫었네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렇게 살아서 무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에 우라가 치미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놈의 가족이 뭐라고. 저는 꼭 아이에게 가족의 울타리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 제가 겪는 수모는 그저 견뎌내야 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죽어라 일하고 모아서 결국 남편이 진 빚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더는 그 뒷바라지를 할 수 없어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조금이라도 좋으니 월급을 타왔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렇게라도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반대한 것은 시어머님의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또 저만 야단을 맞았네요. 여자가 남자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니까짓 게 뭐라고 사내 앞길을 막으려고 들어? 우리 아들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대장부야. 남자 길을 살려줘도 모자랄 판에 뭐 그만하라고. 너나 그만해라 이거사. 어머님, 우리 아이도 이제 점점 커가고 있고 저 혼자 버는 걸로는 우리 가족 다 같이 먹고 사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월급을 타왔으면 좋겠다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될 것 아니니? 왜 그렇게 게으르고 약해 빠져가지고 징징거리기나 하는지. 영 한심한 것 같으니라고. 저는 아이 낳고도 산후조리라는 것도 제대로 못한 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게으르고 약하다는 말을 들을 짓은 결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머님의 서운한 말씀은 제 가슴에 또다시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고 번번이 잘 되지는 못했어요. 가끔가다 수입이 생기면 어머님은 역시 우리 아들이 해냈다고 하면서 시키어 세워주기 일쑤였지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어요. 늘 그렇게 실질적인 가장은 저였고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도망칠 용기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10년이 훌쩍 지났네요. 이제는 인이 박혀서 힘든 줄도 모르겠고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사는 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느덧 딸아이는 초등학교를 들어갔고 그런대로 이 삶에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고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어느 날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겁니다. 10년 전에 무릎 수술하신 것 말고는 다른 편찮으신 부분은 딱히 없으셨는데 갑작스럽게 떠나신 거였어요. 사인은 주무시는 동안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쁜 척을 하면서 그동안 엄마 얼굴을 들여다보지도 못했는지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어요.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내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빈소에서 덩그러니 혼자 앉아서 엄마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중절모를 쓴 한 노신사가 말없이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저희 엄마께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처음 뵙는 분이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행색으로 보아서는 언젠가 엄마를 고용하셨던 분이신가 싶었죠. 그리고 제게 인사를 하는데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분의 따님 정현주 씨 되시나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정현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이름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현주라는 이름은 현명한 현에 구슬줄을 써서 현명한 구슬이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제가 그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현주야, 세월이 지나도 너를 단숨에 알아보겠구나. 엄마는 저에게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지는 한 번도 말을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낼 뿐이었는데 그 노신사는 자신이 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알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히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어지는 노신사의 말은 저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했어요. 현주야, 믿을 수 없겠지만 내가 아빠야. 엄마가 내 이야기를 너한테 해줬던 적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구나. 네? 정말 제 아버지시라고요. 노신사는 자신이 저의 아버지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마음에 저도 함께 울면서 처음 보는 아빠라는 분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30년 넘게 서로 얼굴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이 저의 아빠라는 것을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나 만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나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아빠를 다시 만난 건 어느 호텔의 카페였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저희를 감싸고 있는 그 순간 아빠는 입을 떼셨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희 엄마를 만났던 것부터 말을 해주는 게 나으려나. 그러니까 너희 엄마랑 나는 비밀 연애를 했던 사이였어. 그때는 부모님이 짝을 정해주는 일이 많았는데 아빠는 너희 할머니가 정해준 짝이 따로 있었거든. 그러다 엄마가 너를 뱃속에 품는 바람에 내가 우기고 우겨서 너희 엄마랑 결혼을 했지. 할머니는 네 엄마가 가난한 집 딸이라고 탐탁지 않아 했었거든. 그래서 결혼식 때 오지도 않았어. 그렇게 네가 두 돌이 될 때까지 같이 살다가 내가 지방 출장 다녀온 사이에 도저히 안 되겠다면서 엄마랑 너를 집에서 내쫓았더라고. 근데 나도 그때 너무 어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할머니를 계속 말리지 못하겠더라고. 내가 철도 없고 책임감도 없었지. 현주 네가 너무 눈에 밟혀서 찾아가 보려고 하지도 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그럴 용기가 나지는 않았어. 그 이후에 나는 집에서 정해준 여자랑 새 장가를 갔지만은 네 엄마와 함께 지낼 때만큼 행복하지는 못했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랬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20살이 되던 해에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 그리고 나는 재작년에 암 판정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계속하다가 그게 효과가 없어서 지금은 연명 치료를 하고 있어. 그러다 얼마 전에 너의 엄마의 부고 소식을 우연찮게 듣게 되어서 그곳에 간 거였고 널 만나게 된 거야. 오늘은 아빠를 만나면 정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네요.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인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딱 한 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할머니한테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릴 때는 왜 아빠 사진 한 장이 없고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제가 딸이 있어서 엄마의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현주야, 너도 어느덧 엄마가 됐구나. 내가 염치 없지만 현주 딸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죽기 전에 손녀딸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아직은 아이가 외할아버지가 있는 줄을 몰라서요. 제가 좀 더 설명해주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빠에게 딸아이의 사진이 담겨있는 핸드폰을 건넸고 아기 때 사진부터 차근차근 함께 보았어요. 아빠는 갓난아기 시절에 우리 딸을 보면서 저와 꼭 닮았다고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아빠와의 만남은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얼굴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꼭 같이 살았던 사람처럼 묘한 편안함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아빠와 저는 고름의 한 번꼴로 밖에서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는 어떻게 살았었는지 이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죠. 아빠는 제게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다면서 항상 아빠가 예약해 놓으셨다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나셨어요. 한 번은 갑작스럽게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셔서 일을 하다 말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 호텔로 가게 됐어요. 아빠, 근데 여기 이렇게 후줄근할 옷을 입고 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체면에 금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작업복 입고 1인당 30만 원 하는 밥 먹는 사람 어디 있겠소? 지금 이 레스토랑 안에서 현주 네가 제일 멋있어. 괜한 생각하지 말고 얼른 먹어. 배고프겠다. 아빠의 말 한마디에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아빠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떠나기 전까지 너한테 그동안 해주지 못한 거를 다 해주고 싶어. 저 이미 충분히 많이 받고 있어요. 저한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빠, 그냥 가끔 만나서 이렇게 밥 먹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너랑 너희 엄마한테 미안함 덜고 싶은 내 욕심 채우자고 그러는 거야. 이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 아빠는 저에게 젊은 시절 저를 떠나간 미안함을 한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지내신 게 눈에 보였어요. 나중에 아빠를 만나면 꼭 왜 그랬냐고 화를 내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빠의 눈을 보니 절대 그럴 수 없었죠. 그리고 얼마 후 형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고급 커피 원두를 선물 받았는데 같이 드셔보면 좋을 것 같다고 챙겨오셨더라고요. 형님과 둘이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이거 저기 사거리 호텔 카페에서 파는 원두인데 동서도 이 원두 잘 알지? 거기서 커피 마시더만. 네? 아, 형님 혹시 저 보셨어요? 웬 늙은 남자랑 있던데? 누구야? 거래처 사장님이세요. 그쪽 근처에 작업이 있어서 갔다가 차 한잔 하자고 하셔서 갔던 거예요. 하필 딱 그날 거기서 저를 보셨네요. 아, 그래? 내가 괜한 오해할 뻔했네. 동서가 울고 있는 것 같길래 뭐 절절한 사연이라도 있나 해서. 아니면 말고 괜히 어릴 적에 저를 버리고 가셨던 친아버지라고 있는 그대로 말을 했다가는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을 전할지 몰랐기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그런데 형님이 다녀간 그날 이후 어머님의 히스테리가 조금씩 심해지더라고요. 아니, 일을 마치면은 바로 집으로 튀어 들어와서 시부모님 밥상 차릴 생각은 안 하고 어디를 그렇게 맨날 쏘다녀? 너 혹시 돈 받고 늙은 노인네 만나러 다니냐?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 무슨 그런 가장치도 않는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면 니까짓게 그런 고급 호텔에서 커피 마시고 할 일이 뭐가 있어? 너 입이 있으면은 설명을 좀 해봐. 나도 어디 한번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드러나 보자. 형님이 뭐라고 말을 옮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거래처 사장님이셔요. 저한테 워낙 잘 챙겨주시는 분이셔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에게도 거래처 사장님일 뿐이라고 애둘러서 말을 했어요. 돈 많은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면 돈 좋아하는 어머님이나 아주버님 내외가 어떻게 나올지 뻔했거든요. 핏줄인 저도 제 아버지한테 뭘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옆에서도 난리를 부릴 모양새를 생각하면 정말 암담했거든요. 그저 조용히 이 사건을 넘기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날은 딸아이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고 시부모님은 부산으로 여행을 가셔서 남편이랑 저만 집에 있던 날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조촐하게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나 돌려 말하는 거 잘 못하니까 그냥 말할게. 우리 이혼하자. 뭐?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 맞지? 이혼이라고 한 거 아니지?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남편에게 저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접시를 깨트렸어요. 이혼하자고 한 거 맞아. 사실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 근데 그 집에서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파혼했었고 그 와중에 만난 당신이 임신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결혼한 거였거든. 그러다 작년에 우연히 그 사람이랑 연락이 닿았어. 한두 번 추억 얘기하면서 밥이나 먹자 하고 만났다가 지금은 서로 마음이 깊어졌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이혼했어. 당신도 그동안 나 위해서 고생 많이 해준 건 알고 있는데 나도 이제 진짜 내 사랑을 찾았으니까 그 사람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져 주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미안해. 남편의 말에 저는 지금 제가 진 악몽을 꾸고 있나 싶었어요. 이건 뭐 자다가 공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저녁 준비하다 말고 이혼을 하자고 하다니요. 저는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죽어라 일하고 있던 그 와중에 지는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책임감이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는 저 인간 입에서 책임감이라는 말이 나오다니 정말 그 입을 확 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참 묵힌 게 그렇게나 아이를 위해서 지켜주고 싶던 가정의 울타리였는데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나니 이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쉽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는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되던 간에 저는 누구보다 책임감이 있고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혼자 잘 키워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염치 없는 그 인간은 이 와중에 지 엄마 칠순 때까지만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칠순 잔치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해드리고 싶다나 뭐라나. 그래서 저는 당장 법적으로 먼저 분리하자고 했어요. 칠순 잔치가 끝나면 바로 나가벌레 심산이었죠. 한 달의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이혼 절차를 모두 밟은 후에 무늬만 부부 행색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집구석에서 나가서 우리 딸이랑 어디서 지낼지 생각을 한참 하면서 일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은 원래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시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너무 뜬금없이 왜 아직 안 왔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딜 아직 안 와요 라고 물으니 시모가 칠수를 맞아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저랑 우리 딸 아이한테만 말을 쏙 빼먹은 거였어요. 저는 가서 밥은 안 먹더라도 치사하게 그 따위로 살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이혼까지 했다고 말하려고 급하게 작업복 그대로 식사가 이어지고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장소가 저희 아빠가 예약을 해두셔서 제가 아빠와 종종 가는 그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괜히 누구라도 만나서 저를 아는 체 할까봐 난감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딸아이와 도착하자마자 시모라 형님이 경악을 하면서 사람 많은 데서 저에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네가 제정신이야. 이런 호텔, 레스토랑에 오면서 어떻게 그 땀에 절어진 작업복을 입고 올 생각을 해? 아이고 냄새. 내가 미친다 미쳐. 격이 떨어져도 어쩜 이렇게 떨어지니? 봉서, 아무리 급하게 와도 이건 좀 아니지.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칠순이라 모인 거 뻔히 알면서 못 살아. 야, 네가 아무리 없는 집에서 못 배워 먹었지만은 어쩜 이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하니? 너 같은 게 어떻게 대학원까지 나온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미쳤었지. 아니, 둘째한테만 얘기를 안 해줘서 급히 오느라 그런 건데 다들 왜 애를 못 잡아서 안달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아, 왜 둘째만 쏙 빼놓고 올 생각을 해? 당신도 참 못났다. 뭐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저런 것은 이런 데서 밥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물 말아 먹는 게 딱이라고요. 여기 한 명당 밥값이 자그마치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동서, 정 밥이 먹고 가고 싶으면 저기 애랑 같이 구석에 가서 먹고 가던가 해. 당신, 엄마랑 형수님 말 들어. 그 와중에 이제 부부도 아닌 전 남편 놈은 저한테 지 엄마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는 이 집 식구도 아닌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레스토랑 지배인이 제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장님, 오늘 예약도 없이 어떻게 방문하셨어요? 그러더니 다른 직원들을 불러다 제가 이 사장님이시니 모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직원 양반. 고객 관리를 이렇게 못해서 장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옆에 내가 이 큰 호텔 이 사장님 같아 보여요. 나 참, 70평생 이렇게 웃긴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 네. 정현주님은 저희 호텔의 큰 지분까지 가지고 계신 이 사장님 중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히 모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형님, 다들 들으셨죠? 30년 전에 저를 버리셨던 저희 아버지가 이 호텔에 굉장한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한테 자기가 가지고 계신 모든 지분을 넘겨주셨어요. 저 보름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밥 먹는 사람이에요. 뭐, 한 끼에 10만 원? 웃겨. 저는 20만 원, 30만 원짜리 코스 아니면은 안 먹어요. 여기 진짜 부자들은 추리닝 입고서 슬리퍼 끌고 오는 곳이에요. 작업복 입은 게 그렇게 창피하세요? 당당하게 땀 흘려서 제가 돈 벌 수 있는 거는 이 작업복 때문이에요. 당신네들처럼 가진 거 없는 인간들이나 거칠에 목숨 거는 거예요. 뭘 알고나 말하세요. 제가 입을 떼자 다들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말을 못하고 어버버 거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한 장 남겼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한 게 한이네요. 다 필요 없고 저는 이딴 집구석에서 같이 밥 못 먹겠네요. 어머님, 참, 이제는 어머님이 아니네요. 아줌마, 저 이 사람이랑 이혼했거든요. 여보, 아니지, 아저씨. 당신 엄마 칠순 지났으니까 이제 말해도 되는 거지? 뭐, 이혼을 했다고? 아들아, 이게 무슨 말이니? 왜 말을 못해? 당신이 바람나서 이혼하자고 먼저 말했잖아. 저 인간, 저랑 결혼 전에 만난 사람이랑 바람나서 그쪽 여자도 이혼했대요. 이제 진짜 사랑을 책임지고 싶다나 뭐라나? 어차피 법적으로 분리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이랑 완전히 남이니까 더 이상 그렇게 종부리듯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줌마?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저희 아빠도 그곳에 오신 거예요. 말없이 그 광경들을 전부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제가 아빠를 보고 팔짱을 끼자
이제 시모라는 인간이 무릎을 꿇고 갑자기 제 딸아이를 끌어안으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손녀는 어떡하고 이혼을 해. 이 작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어떡할 것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겠니?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는 너 아닌 다른 며느리는 정말 필요 없어. 맏며느리가 무슨 소용이라니. 집구석에서 하는 것도 없는 포러지 같은 애인데. 네가 중요하지. 아가, 엄마 얼굴 봐서라도 다시 잘해보자, 응? 뭐, 엄마? 재수없게 당신이 내 엄마라는 소리를 해. 나랑 내 딸을 걸레 취급하던 주제에 이 박쥐 같은 인간아. 당장 내 딸한테서 손 못 대? 어디 그 더러운 손으로 내 새끼를 만져. 이전 시무의 화려한 연기를 바라보던 아빠 또한 제 딸아이를 채가면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이미 당신의 진짜 얼굴 다 알고 있으니까 연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에게 집중하고 있었죠. 내 새끼, 가여운 우리 현주. 그동안 너 이 꼴 당하고 살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던 거니? 너 당장 이리 나와. 이따위 인간들이랑은 단 1초도 같이 있지 말아라. 가자. 사돈 양반, 사돈 양반. 우리 현주 그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이전 시모의 연기는 끝날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부자 아빠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걸 알자마자 그렇게 예뻐 죽던 지 맏며느리를 바로 내팽개치는 꼴이 얼마나 꼴사났던지요. 그날 저는 미리 챙겨놓았던 제 짐과 딸아이의 짐을 싹 빼서 아빠가 미리 준비해준 50평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호텔의 지분은 저에게, 그리고 남은 재산은 제 딸아이에게 전부 상속하셨고 당신 이름으로 들어있던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전부 저로 해주셨어요. 아마 그 돈이면 우리 딸 공부하고 싶은 거 다 시키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일 겁니다. 아빠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 모네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 끈질긴 인간들이 저와 딸아이가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알아내서는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싹싹 비는 거예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내 진짜 사랑은 당신이었는데 내가 잠깐 미쳐 있었어. 나 그 사람이랑 완전히 정리했어. 우리 다시 신혼처럼 시작해보자. 응, 내가 정말 미안해. 이제 남편으로서 돈도 열심히 벌게. 정말이야. 당신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 들어가는 거 원했잖아.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우리 제발 다시 시작하자. 응? 애한테도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아가,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정말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모질었지? 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거야. 엄마가 이렇게 빌게. 너 화 풀릴 때까지 이렇게 엄마가 꼼짝도 안 할게. 응?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남은 인생은 진짜 사랑이랑 어쩌고 하더니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진짜 사랑이 바뀌나 봐. 내가 이혼하자고 했냐? 네가 이혼하자고 해서 나도 오케이 한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 애 낳자마자 몸도 못 풀고 바로 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게으른 애 어쩌네 하셨었죠? 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저 마음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지세요. 그렇게 단칼에 꺼져버리라고 말을 하고 제 갈 길을 갔어요. 징글징글하던 그 집 인간들이랑은 완전히 연락이 끊기고 1년이 지난 후 아빠는 영면하셨어요. 엄마 때와는 다르게 그래도 아빠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지켜보고 손잡아 드릴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함을 느낀답니다. 그 사이 이전 시무는
저를 놓쳤다는 분노를 형님에게 자주 터뜨렸고 그 바람에 형님은 참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고 해요. 작은 시련도 견디지 못하는 분이니 그럴 만했죠. 이전 시모는 꼬리비가 된 두 아들을 끌어안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둘 다 생활력이나 책임감 같은 건 전혀 없는 인간들이라 어떻게 지낼지 눈에 선하네요. 아빠를 편한 곳으로 보내드린 이후 저는 딸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혼란스러웠을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생각으로 들어왔답니다. 여기서의 삶은 지난 모진 인생들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즐겨 듣는 이곳 썰맘에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저처럼 사연 듣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네요. 그럼 평안한 날들 되세요.